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지속 가능한 패션, 윤리적 패션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된 오늘의 지속 가능 패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국 윤리적 패션 네트워크 대표 이미영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오늘의 세미나는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패션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를 점검하는 지속 가능 패션 웨비나 서울이라는 타이틀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의류 폐기물 문제입니다. 의류 폐기물의 미래. 그리고 의류 폐기물 과연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 없는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000조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매년 패션 산업이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100억 장,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이거는 해마다 만들어지는 의류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중 330억 개가 만들어진 그 해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300톤의 옷, 이것은 한국에서 매일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의 양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최근 새로운 환경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전체 발생하는 3분의 1의 양이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합성 소재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공할 만한 숫자는 결국 패션이 우리 지구에 환경에 미치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의류 폐기물 문제를 외면하고 패션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이 패션 산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예쁜 쓰레기, 의류 폐기물의 현황이 어떤지,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패널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KBS 다큐멘터리죠. 최근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담당 PD셨던 김가람 PD님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 굉장히 오랫동안 현장에서 재사용 운동을 하고 계시죠. 김정지연 상임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김정지연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MZ세대 중심으로 재사용 문화 운동을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정주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네, 세 분 패널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먼저 지난 7월이었죠. 네,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그 칸탄만토였나요? 네, 네.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강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이 완전히 의류 헌옷으로 뒤덮여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이 헌옷이 모여가지고 매립지 같은데 뭐 거대한 산 하나가 형성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인간에게도 우리가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이 지구를 돌고 돌아서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오늘 김가람 PD님을 모시고 이 의류 폐기물이 어떤 사슬 구조를 갖고 전 지구를 돌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 의류 폐기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준비해 오셨죠? 네, 준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7월에 방송됐던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방송을 제작한 김가람 PD인데요. 제가 이 의류 폐기물에 대해서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는 코로나가 시작돼서 재택근무를 하던 작년 봄쯤이었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집도 좀 비좁아 보이기도 하고 외출은 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옷장 정리를 막 하게 됐던 거예요. 옷장 정리를 하면서 옷을 뭐 많을 때는 막 10개씩도 이렇게 내놓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옷을 버릴 때 우리가 이걸 쓰레기라고 잘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쓰레기라고 하면은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냄새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 그렇지도 않고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처럼 뭐 줄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어느 동네 가든지 365일 뭐 수거함이 열려 있고 또 왠지 옷을 넣으면 누군가 고맙게 입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어떨 때는 좀 멀쩡한 옷을 수거함에 넣으면서 왠지 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뭐 겨울옷 정리해서 티 같은 거 안 입는 거를 꽉 넣으면서 내가 이렇게 뭐 20개 정도 버리는데 지구의 뭐 인구가 78억이면 이게 다 모이면 다 어디로 가서 누가 다 다시 입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제 이 사진을 보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 칸타만토 그 가나에 있는 중고 시장 바로 옆에 있는 비공식 매립지인데요. 보면은 저렇게 그 선진국에서 수출된 헌옷들이 이렇게 바닥에 많이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현지 활동가에게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닿아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헌옷 수거함에 넣는 옷들 같은 경우에 한 90%는 저렇게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도, 캄보디아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나갔고 아프리카, 가나, 케냐 이런 곳도 우리나라 옷들이 많이 수출되는 곳들이고요. 제가 촬영했던 곳이 좀 수도권에서는 규모가 굉장히 큰 수출 업체인데 저기에 이제 매일 하루에 40톤 정도의 옷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저런 수출 업체가 약 우리나라에 100개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뭐 저걸 곱하기로 딱 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많은 양들이 들어오고 있다. 최소 수천 톤 정도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인구로는 세계 5위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구로 봤을 때는. 그런데 중고 의류 수출액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5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뭐 패스트 패션 때문이다라고 하기엔 우리나라가 특히 좀 옷을 빨리 소비하고 빨리 버리고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수출된 게 요게 가나에 있는 그 서아프리카 최대의 중고 시장 칸타만토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그 무게들이로 이렇게 수입이 돼요. 현지에는. 그래서 이 가나가 보면 인구가 뭐 약 3천만 명인데 매주 수입되는 헌옷이 1,500만 개. 그러니까 주변 나라로 이렇게 수출이 좀 더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명품 매장에 가면 좋은 옷 많고 더 뭐 사고 싶은 사람 많아도 결국은 다 팔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헌옷들도 아무리 뭐 괜찮은 옷이 나가든 뭐 나쁜 옷이 나가든 다 팔리지 못하고 40% 정도는 진짜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아무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그런 옷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중고 시장에서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강이에요. 그냥 정말 일반적인 강이거든요. 한강처럼. 근데 그 옆에 저렇게 비공식적인 매립지가 생긴 거죠. 옷이 너무 쏟아져 들어오니까 팔고 나서 저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옷이 쌓인 뭐 옷의 무덤이라고 할 만한 저런 곳이 생긴 거고 그래서 뭐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옷들이 쌓여서 그 위를 소들이 다니면서 풀 대신 저 사이에서 먹을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옷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플라스틱 쓰레기도 있고 뭐 갖가지 중고 시장의 것들이 들어오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 장면 많이 아마 보셨을 텐데 소가 저렇게 실조각 같은 거를 먹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저런 매립장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매립장이나 뭐 소각장처럼 어떤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쌓이면은 쓰레기가 무너지다 보니까 불을 계속 피우는 거거든요. 좀 더 오래된 옷에는. 그러니까 저게 지금 해가 질 무렵인데 그 석양이 안 보일 정도로 저런 연기가 많이 나고 저분들한테 환경적으로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어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 또 이렇게 옷 뭉치들이 막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뭐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강으로도 흘러가고 뭐 결국 뭐 홍수가 나거나 하면 또 바다로도 흘러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많은 종류의 청바지들, 저렇게 다양한 핏들, 사이즈들, 뭐 엄청나게 또 하나의 유행이 있으면은 다 브랜드에서 많은 양을 내놓잖아요. 저게 뭐 안 팔리면은 뭐 해체를 해서 다시 또 내년에 재활용해서 만들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쓰레기가 되고 어느 나라에 가서는 저게 소각이 되고 그 미세 플라스틱을 내뿜으면서 환경적인 재앙을 초래하고 있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친환경 패션이다, 뭐 지속 가능한 패션이다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뭐 어떤 북유럽의 어떤 패션 브랜드가 북유럽의 저런 초록초록한 들판에서 약간 넉넉한 폼의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뭐 지속 가능한 패션입니다. 이걸 사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헌옷을 가져오면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하나 더 사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많이 찍어낸 옷들이 어떻게 폐기되는지, 어떤 속도로 이렇게 빨리 찍어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성찰이 없는 거고 반성이 없는 거라는 게 그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는 이런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미닝아웃해서 돈줄 내주자 하고 칭찬하지만 사실 그 옷들을 떠안는 사람들은 저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저런 나라들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생각이 없다고 욕을 해요. 또 뭐 저희도 프로그램 보고 저 나라는 법이 없냐, 돈이 되니까 수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나라 잘못 아니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세계화된 시대에서는 글로벌 자본이나 뭐 나라들이 굳이 물건만 아니라도 폐기물 처리도 가장 노동력이 싸고 가장 환경 규제를 싸게 피해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떠안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사실 환경 규제 시차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초미세먼지 그러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말고 그 PM 2.5 이하의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2015년부터 그게 규정이 되고 측정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1997년에는 미국에 이미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는 저런 초미세먼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뭐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이미 뭐 거의 한 20년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차가 나는 걸 노려서 그런 나라들의 그러니까 규제가 미비한 나라들의 폐기물이 몰리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환경이 값싸게 오염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 감고 그냥 뭐 우리나라만 어떻게 공기를 깨끗하게 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뭐 케냐 화훼 농장 뭐 저런 경우도 하나 예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꽃 장미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유통되는 장미의 40%가 저런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나라에서 생산이 되는데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그 사용이 금지된 아주 독한 살충제들 저런 데서는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보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신 게 80년대 안양천도 저랬다. 대구의 비상공단도 방글라데시랑 비슷했다. 똑같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게 뭐 별로 막 새로운 게 아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도 저렇게 살았다. 그런 게 굉장히 먼 과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의 폐기물 그리고 우리의 옷을 만들기 위한 어떤 환경 오염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공감대를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잠깐 뭐 간단히 언급드리면 2016년에 동아프리카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로컬 경제 때문에도 그렇고 헌옷을 이제 수입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제 니네 그거 안 받으면 자유무역에 어긋나고 니네가 수출하는 거에 뭐 관세를 물릴 거고 이런 식으로 나라 하나하나마다 압박을 주니까
뭐 우간다부터 떨어져 나가고 뭐 케냐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결국 약한 나라들은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결국은 폐기물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나라들이 우리 이제 폐기물 안 받고 깨끗하게 관리할게 하면 선진국들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쓰레기 받아야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그런 참 슬픈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하루 수천 톤 수출 안 하면은 뭐 우리가 태울 수도 없고 우리 집 앞에서 매립할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나라들, 저런 것들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대책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 의식을 좀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넘어가서 저렇게 헌옷을 통해서 폐기물이 돼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 외에 우리나라의 뭐 패션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많은 양의 옷들이 2년이 지나면 결국 아울렛을 떠나서 소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비쌌던 옷이라도 2년이 지나면 그냥 뭐 검은 봉지에 싸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 관련해서도 물어봤어요. 소각장이란 게 아무도 자기 집 앞에 짓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기업 앞이나. 그런데 뭐 소각하면 된다. 소각해서 없애야지 우리 기업 물건의 가치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하는 책임 없는 폐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었는데, 우선 뭐 국내 매출 상위 7개 패션 기업 물어봤을 때 판매되지 않은 재고 상품 소각 안 한다라고 한 곳은 딱 한 곳이었어요. 딱 한 곳이고 이제 좀 리사이클해서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고, 나머지는 다 소각을 한다, 뭐 공개 불가, 응답 거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물어봤는데, 그러면 과잉 생산이랑 재고 폐기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 재미있는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제일 좀 재밌었던 게 판매를 통해서 재고 소진하겠다, 완판시켜서 남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한 기업도 있었고, 뭐 나머지 뭐 대안 모색 중 뭐 업사이클링인데 사실 뭐 구체적인 그런 대안은 없는 것이었고, 수요에 맞춰서 적정 생산하는 걸 고민하겠다라고 한 곳은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나서 어떤 게 조금 다르게 보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저 초대해 주신 그 대표님이나 뭐 이사님이나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뭐 관심을 오래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는 걸 즐겼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이런 게 조금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셀럽들이 뭐 인스타에서 유튜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울링을 하고 신상을 막 입고 버리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버려도 기술이 뭐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뭐 어떻게 친환경으로 소각하는 방법이 생기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것, 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버려지는지, 가나로 가는지 소각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물건을 자꾸 만들고 그런 걸 집에 가져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의 약간 내 마음의 무거움, 그런 게 생겼고, 그리고 보통 뭐 우리가 뭐 강남에 산다, 또 여의도에 산다 이러면 더러운 걸 볼 일이 없거든요. 저만 해도 그 KBS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항상 거리가 깨끗해요. 근데 재활용을 잘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침만 되면 다 치워져 있어요. 누군가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지구적인 그런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나라에 헌옷이나 뭐 쓰레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결국은 누가 지구의 공장 역할을 하고 화장실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떠안고 있었다는 거를 공감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뭐 오늘 오신 뭐 김정지현 이사님이랑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참 답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그래서 하려는 마음은 가상한데 참 이거 답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업계분들도. 근데 패션이란 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뭐 이게 쿨하다는 생각 이런 거에서 시작을 사게 되는 그런 산업인 거잖아요. 사실 뭐 품질을 보고 산다기보다 어떤 필요라기보다 어떤 감정에 굉장히 많이 소구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런 감정적인 소비자들의 힘이 약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나 저렇게 옷을
사고 파는 방식이 이제 더 이상 쿨하지 않아. 저렇게 따라 입고 싶지 않아. 저렇게 하는 게 패셔너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분명히 그런 기업에도 변화를 어떻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책임 없이 그냥 엄청 팔릴 것보다 확 만들고 태우는 기업의 옷을 이제 더 이상 별로 입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환경에 관심 많다고 뭐 환경 예능 나오면서 그 새 옷을 태그 달아서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들 별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매번 뭐 값싼 옷 사서 한 철 사서 입고 버리고 하는 게 현명한 소비다 이렇게 칭찬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뭐 시상식마다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할리우드 배우들의 그런 모습들이 새로운 유행이 되고 그런 게 오히려 쿨한 게 된다면 아마 변화가 소비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엉성하게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발표는 끝났고요. 이게 그 마지막으로 그냥 딱 프로그램 하면서 느꼈던 거고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폐기물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가람 PD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성찰적인 메시지 뭐 이런 게 좀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희가 의류의 90%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40톤이 수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 업체에만 40톤이 들어오는 거니까 매일매일 아, 업체가 뭐 수십여 개, 뭐 100개까지 된다고 하니까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이런 정말 썩지도 않고 영구한 이 의류 폐기물을 가난한 나라에게 떠넘기는 우리,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다음 패널은 김정지연 상임이사님입니다. 김정지연 이사님은 제가 예전에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몇 년째죠?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신지? 20년까지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을 네. 다 채우진 못했고요. 근데 거의 한 20년간을 예. 이 재사용 운동을 하시면서 이 폐기물을 부둥켜 안고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한국 최고의 전문가시죠? 아닙니다. 네네. 이사님 모시고 김정지연 이사님 모시고요. 과연 우리 폐기물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냐? 이게 뭐 소비자한테 노력해라고 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책임, 산업의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듣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야로서는 그 자료의 보물창고 같은 그런 환경 스페셜 김가람 PD님하고 그다음에 요즘 소비자 운동을 대표하는 정주현 대표님하고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의류 폐기물의 저감을 위한 제언으로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제도를 중심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고가 브랜드의 정점에 있는 한 업체에서 립스틱을 출시를 한 건데요. 여전히 고가입니다. 최고의 고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립스틱이 다른 점은 리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표 가치, 고가, 흔히 말하는 럭셔리 제품으로서의 상표 가치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리필 재사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함께 담겠다고 한 건데요. 이 업체의 아트 디렉터인 분은 명품이 아니라 럭셔리는 수선 가능해야 한다라고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재사용 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담아가겠다는 의지인 건데요. 근데 사실은 흔히 말하는 럭셔리 그리고 패션 산업 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건데요. 아시다시피 럭셔리 제품들은 상표 인지도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고를 깔끔하게 불태우고요. 흔히 말하는 과잉 소비로도 그 과소비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생산을 하고 그 결과
불태우고 그리고 불태우고도 남는 것들, 소비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짧은 소비 주기를 거치고 남는 것들을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난한 나라 제3세계 수출이란 이름으로 내다 버립니다. 떠넘기는 건데요. 그래서 2019년에 G7 회의에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섬유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프랑스는 기업의 관행을 바꾸고 책임감을 갖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2개 기업이 서명을 하고 150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진 32개 기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패션 팩트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팩트가 지속 가능한 그 패션 산업을 논의하는 2020년 그러니까 코펜하겐 서밋 2020년 서밋에서 2019년에 패션 팩트가 만들어지고 1년 이후에 보고를 한 건데요. 보시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서 14개의 나라에서 60개의 업체가 서명에 참여했고 협약에 참여했고 200개 정도의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글로벌 패션 업계의 한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이들이 지향하는 세계의 가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더 키우고 그다음에 해양 오염 앞서서도 얘기 나왔던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의류 폐기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양 오염을 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겠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줄이겠다.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해서도 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펜하겐 서밋처럼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순환 경제 영역, 소비자 활동 영역, 국내 기관 활동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패션 산업이 순환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1월에 산업통상부가 섬유 패션 산업의 한국판 뉴딜 실행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추진 전략 그린 부분에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뭐 친환경 섬유 소재를 개발하고 자원순환형 그린 섬유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보통은 개발과 성장을 통한 뭐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거나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지속 가능성에 배치됐던 그런 가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지향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 개발을 통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그 패션 팩트 2019년에 결성됐던 패션 팩트에 대해서 그린피스 같은 NGO들은 윈도우 워싱 같은 그냥 반짝 잠깐 창문 닦기 같은 그런 윈도우 워싱이 아니라 그런 선언이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이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산업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그 김가람 PD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매년 1,000억 개가 생산되고 그 3분의 1이 폐기되고 재활용률은 1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패션 산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과잉 생산하고 다 소비하지 못하고 그것이 버려지고 이 물량 자체의 문제가 큰데요. 생산 재료에서도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얼마큼 만들 것이냐 결국 물량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대안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리세일 재판매 시장입니다. 이게 순환형 패션의 단계로서 생산과 소비와 그다음에 사용 후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리세일 시장은 요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재판매 시장은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고 구매의 환경적 영향은 새 옷 대신에 중고를 구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중고를 구매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중고를 사지 않았다면은 이게 스레드업의 2021년 보고서를 가지고 온 건데 2020년에 중고로 구입한 게 5억
4,235만 벌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중고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새 옷을 샀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고 구매를 통해서 새로운 생산,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버려질 것들을 폐기물을 줄일 수 있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갑과 지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둘 다 의미 있는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지구의 환경에 문제,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해양 오염이라든가 폐기물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던 패션 산업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뉴욕 주립대학교인 버팔로 대학에서 나온 그 결과인 그 연구 자료 나온 거를 봤는데, 그래서 재판매 시장은 지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그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중고 제품 소비자는 이것도 역시 스레더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2억 2,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중고 시장의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사용자와 재사용품을 연결하는 공익적 재판매 시장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가지고 온 건 옥스팜인데요. 국내에도 아름다운 가게, 굿일, 녹색 가게, 구세군 이런 곳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재판매, 공익적 재판매 또는 재사용 나눔 가게라는 이름으로 리셀 그 시장이 인식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 입는 옷을 기증해서 기부해서 또는 기업의 뭐 중고 신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재고를 기증을 해서 그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공익 사업에 쓴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린워싱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기증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공익적 기관들이 그 의지와 상관없이 일종의 그린워싱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고요. 보시면 자원순환에 아주 예전부터 얘기했던 세 가지, 뭐 3R, 3R이라고 얘기하는 게 절감,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뭐 전통적인 자원순환의 그 명제들인데요. 재사용과 재활용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패션업계 같은 경우에도 뭐 재판매를 하기도 하고 재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업사이클을 통해서 재활용하겠다. 패션 브랜드에서도 업사이클 상표 같은 것들을 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재사용과 재활용 이전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고 있느냐,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재료를 절감한,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을 최소한으로 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역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생산량 자체를 조절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기업의 생산자로서의 책임성 있는 절감,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국의 경우엔 패션 브랜드의 그린워싱을 처벌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10월에, 지난달 10월에 나온 기사이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명품의 재고 같은 경우, 글쎄 명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흔히 말하는 상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럭셔리 제품들의 소각에 대해서 프랑스는 작년 1월에 재고와 미판매 제품의 파괴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그냥 상원을 통과한 거라서 하원을 통과하려면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요. 기업 자신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생산자로서의 책임 있는 그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 제도는 이런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재고나 미판매 제품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 역시 사회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존재하고, 이런 조화와 균형은 우리한테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패션 산업이 추구하는 것도 앞서서 얘기하신 김가람 PD님이 얘기하신 사랑에 기반한다라고 했던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생명의 속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번성하는 산업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런 생명의 조화와 균형,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순환 경제로서의 전환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김정진 선임사님 너무 좋은 정보와 내용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억이 나는데 그때 G7 정상회담이었죠. 프랑스에서 열려서 그랬을까? 프랑스가 그 패션으로 아주 그 딱 상징화된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을 싹 다 모아놓고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협약을 딱 멋있게 발표를 네. 하셨잖아요. 네, 지구 문제 해결에 패션이 나서야 한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프랑스 전체 그 다음에 파리는 또 별도의 조례로 산업 쪽에 그 패션 산업 쪽에 폐기물 절대 내놓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법안을 이제 만든 거죠.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탄소 관련해서 최근에 그 조선소가 그 EU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가장 난리가 난 산업 영역이거든요. 이 조선 산업이 CO2를 어마하게 방출을 하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제 어쨌든 산업을 이노베이션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R&D 투자나 이런 게 뭐 우리나라 포항 제철 등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게 정부가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공공재잖아요. 이건 정부가 나서지 않고 그냥 산업에게 요구한다고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역할 이게 특히 의료 폐기물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발표자분들이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감사하게도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지속 가능한 패션의 이 리세일이 네.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빈티지 마켓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상임이사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은 이 패션 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 순환 시스템, 뭐 서큘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산업이 패션 산업이 자기 전략으로 세팅하면서 바꿀 거냐. 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지금 기업들은 다 고민인 거잖아. 이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다 돈이 문제죠. 돈 문제만 없으면 이렇게 아름답고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지구도 좋아할 일을 왜 안 하겠어요? 결국 돈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더 베너핏이 돌아가는 산업 구조가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렇죠? 예, 그 비용을 뭐 환경세가 됐던. 네. 저는 이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경쟁에 뛰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고 또 리세일 마켓의 등장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제가 아는 그 엠마 왓슨이라는 너무나 그 사회 이슈에 관심도 많으시고 활동도 잘하는 그 배우가 보니까 열렬히 그 구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리세일 마켓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그런 시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러려면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사용 운동은 뭔가 고루하고 그리고 동네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주부들 중심에 그리고 뭔가 힘든 운동, 힘든 실천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MZ 세대가 열광하는 재사용 운동이 막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다시 연구소의 대표님.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은 뭘 도대체 원하고 즐기는 걸까에 대해서 좀 듣는 저는 시간 자료를 가져볼게요. 많이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네. 지금처럼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된 21% 파티라고 하는 의류 교환 행사를 통해서 MZ 세대 2030 세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요즘의 의류 재사용
우리를 순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좀 약간 즐겁고 의미 있고 재미있게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행사로 인해서 좀 저희가 좀 알려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행사를 열어보면 한 90% 정도는 2030 세대가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근데 그분들은 환경 교육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자란 세대여서 그런지 이런 환경 이슈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처음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들으셨는데 저는 좀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 패션 산업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 환경 관점에서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되고 좀 충격적인 그런 이제 팩트들을 접하면서 이런 운동 이런 실천 가능한 행사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데 가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지금 잠깐 조금 준비해 온 건요. 이제 그 시민들이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설문조사를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그 의생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알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문조사를 작년에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지 않는 옷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에 거의 그러니까 65% 정도가 헌옷 수거함에 버린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사실 그러니까 좋은데 잘 사용되겠지 하면서 버리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좀 난감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죄책감도 느끼면서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2위가 이제 그냥 갖고 있는다, 그냥 옷장에 그냥 쌓아둔다, 손은 안 가지만 그래도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제 멀쩡한 옷들은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래서 헌옷 수거함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헌옷 수거함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떨까 궁금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헌옷 수거함 자체는 1998년에 외환 위기 때 이제 불우이웃을 돕자는 이유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불우이웃의 가구 그러니까 기부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제 잘 이용이 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그게 이제 민간이나 개인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서 그 이제 수거함에서 옷을 이제 수거해서 아까 이제 김 PD님께서 이제 하셨던 그런 이제 옷을 소수의 옷은 이제 어디 그 다시 재판매가 되지만 그 90%에 육박하는 옷들은 다들 제3세계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이제 판매되는 옷도 있지만 그렇게 버려지는 옷들도 많고 이제 소각되거나 매립돼서 이제 폐기돼서 지구와 우리 인간의 이제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요. 이러한 이제 헌옷 수거함의 문제점을 저는 이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이유가 아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이제 법제화를 한다거나 기업 차원에서 벌어지는 재고나 아니면 뭐 반품까지 모두 다 이제 소각이 되거나 매립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시급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가 버리는 옷들도 이 헌업수거함이 잘 관리만 되면 어느 정도 순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헌업수거함을 지자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지만 거의 70% 가까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70% 이상은 헌옷수거함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헌옷수거함을 지자체가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판매되는 거는 재판매하고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하고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리를 해서 그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명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하고 있는 다시 입다 연구소에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 중고 의류 판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팔리는 옷들이나 이런 옷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서 혹시 재활용이나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업체나 뭐 워크숍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좀 연결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 반면에 또 이렇게 워크숍이나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만드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또 문의가 와요. 헌옷을 어디에서 가면 구할 수 있냐, 좀 창구를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가 오는데 그 두 분 그것가 니즈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자체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우리 최소한 지자체 내에서 그게 순환되고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최소한으로 나오는 게 어렵다면 국가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그 지자체에서 되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되든 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 PD님 그 환경 스페셜에서도 본 것처럼 제3세계에 간다고 그들이 결코 좋아하진 않잖아요. 뭐 국가 차원에서도 산업을 발전시키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 집약적인 섬유 산업으로 이제 국가 경제를 발전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이제 방법일 텐데요. 그러한 제3세계가 계속 그렇게 섬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돕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물론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지만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 관점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헌옷수거함에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순환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MZ 세대들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재판매 리세일 시장도 말씀하셨고 다음 거를 보시면 아까 언급하셨던 스레드업이라는 미국 최대 의류 중고 의류 유통회사의 제가 넘기는 거군요. 잘 몰랐습니다. 이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중고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 비율을 보면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4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그 세대들한테는 매우 이제 대중화된 그런 의류 소비 방식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스레드업에서 매년 이제 내놓고 있는 보고서를 보면 이번 해에 내놓은 것에서 이제 본 건데요. 이렇게 18%의 중고 의류 소비가 2030년 그러니까 이제 뭐 8, 9년만 있으면 오는 해에는 18% 정도의 중고 의류 소비가 되지만 그 아래 이제 화살표 패스트 패션이라고 써 있는 9%
가 이제 그게 패스트 패션이거든요. 그 2030년도에 보시면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있는 데가 9%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2배로 커지는 시장이 바로 중고 의류 시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패스트 패션 산업을 이제 넘어가는 아주 뭐 미래의 이제 소비 시장이다, 의류 소비 시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그 이사장 상인 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새 옷보다는 중고 옷을 구매했을 때 환경적인 영향은 더 커지겠죠. 저렇게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률이나 아니면은 물 사용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살색과 이제 초록색이 있는데, 살색은 새 옷을 샀을 경우 탄소 발자국이나 이제 뭐 에너지 발자국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바로 중고 의류를 입었을 때 우리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발자국을 이제 표현한 건데요. 저렇게 많은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21% 파티, 21% 파티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 파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지 않는 옷이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옷을 중고 옷을 소비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 21% 파티는 아까 재판매 시장, 리세일 시장하고는 달리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리세일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따로 있고 구매자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판매자는 새 제품을 사기 위해서 내놓는 거죠. 명품이나 한정판들을 사놓고서 이제 그거를 제 판매 시장에 내놓고 그 이제 팔린 돈으로 다시 새 옷을 구매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놓는 판매자들이 있고요. 또 구매자들은 또 이제 환경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가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품질 대비 그 좋은 그런 이제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구매만 하거나 이런 이제 경우가 있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의류 총생산량의 그 재판매 시장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파티, 저희 이제 의류 교환 행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으로 다른 물건들을 이제 가져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고 의류 판매자는 아니죠. 내놓은 자가 또 이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왔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예쁜 옷이 많은데 그냥 가시고 싶으신 분도 많이 있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지고 오셔서 나는 이제 내 옷만 처분하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예쁜 옷이 많아서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렇게 중고 의류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중고 의류를 경험하는 기회를 그러니까 제공하는 그런 어떤 한 장치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이제 한번 이제 파티를 열어봤어요. 대부분은 이제 환경 단체나 아니면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이제 공공기관 등에서 열었는데요. 열면서 물론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는 협업을 이제 제안을 주시는 그 단체들도 환경 의식이 뛰어나시고 이제 많은 그러니까 패션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생활의 문제점, 환경적 문제점을 이제 생각하시고 오신,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제의를 주셔야지만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도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저는 저처럼 이제 최근에 알고 이렇게 인식을 좀 높여야 된다, 이제 환경과 패션의 상관관계를 알려야 된다 해서 이러한 오프라인 이제 행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아시고 실천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기다려 오시고 그랬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고 저희를 불러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러서 이제 같이 협업도 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되게 낙관적으로 이 지금 이 의류 폐기물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이러한 21% 파티를로 하면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렇게 저희끼리는 웨어 어게인 패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다시 입는 문화. 그러니까 의류를 재사용하고 오래 입고 물려받고 뭐 나눠 입고 교환해서 입고 해서 다시 입는 문화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트렌드가 되고 대중화가 된다면 우리가 보는 옷의 시선이 새 옷만 찾거나 아니면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시선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치를 입는다 해서 이제 옷을 고쳐 입는 게 더 멋져 보이고 뭔가 이렇게 뭐죠? 다시 할머니의 옷을 내가 입고 엄마 옷을 내가 입고 이런 이제 지인의 옷을 입으면서 가치를 느끼고 물려받고 오래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입는 그런 이제 문화로 이제 좀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이제 의류 폐기물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가 적게 사고 이렇게 오래 입고 안 버리고 이런 문화로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패션 기업들도 많이 과잉으로 생산을 해서 과소비를 부추겨서 과잉으로 폐기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좀 지양되지 않을까. 그렇게 문화를 좀 바꿔보는 게 저희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지원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네. 대표님이 얘기해주신 재판매 부분, 네네. 죄송합니다. 이미영 대표님이 얘기해주신 재판매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은. 전 재판매, 그러니까 리셀이라고 했을 때 약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매 되기만 하면 괜찮은가? 이게 뭐 많이 만들어서 그게 어쨌든 뭐 재사용을 하든 뭐 재판매 하든 업사이클링을 하든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재판매의 기본은 이미 한번 그러니까 소비됐던 것들, 우리가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는 의류는 패션들은 한 번 썼던 것들로도 이미 넘쳐납니다. 이거를 한 번 쓰고서 막 버려서가 아니라 아이가 크면 아이 옷을 더 입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짧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품질에 물론 뭐 패스트 패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질이 뭐 안 좋거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물품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품질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생산품들의. 근데 그런 것들의 소비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 주기가 짧아진 것들, 물론 소비 자체를 길게 하는 걸 지향하는데요. 그런 것들로도 재판매 시장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걸 뭐 소각하지 않는 대신 기부하겠어요 라든가 이걸 업사이클링 하겠어요 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광고 같은 것들 보시면은 고가 브랜드 이런 데에서 팔리지 않았던 좋은 물품들을 디자이너들을 투입해서 다시 다른 상품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도 선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적은 게 좋은 거죠. 디자이너들이 그런 것들을 다시 디자인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에너지보다는 다른 것들을 디자인하는 데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지금 아까 이제 제도적 기반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플라스틱 페트병 테이크아웃 하는 음료 컵 같은 경우에 모두 다 페트로 통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S, PP 뭐 페트 있는데 다 페트로 통일하고 있어요. 이 재활용률 같은 거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너네가 만든 플라스틱 너네가 책임져라는 게 기본인데 패션 업계에서도 EPR처럼 생산자가 재활용까지를 고려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 책임 제도가 전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세일 시장을 산업으로서 이미 뭐 커가고 있고 가능성도 많은 시장인데 그것이 많이 만든 것들을 처리하는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함께 이미 소비된 것들의 수명을 더 길게 하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육성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과잉 생산을 어떻게 줄일 거냐, 재고를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거기에 뭐 기본적으로 이게 대량 생산 시스템이고 과잉 생산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뭐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단가를, 그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산업 영역에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나서야 되고 산업도 나서야 되고 소비자도 뭐랄까 이렇게 통합적인 의식, 뭐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사고, 인식 전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러한 어쨌든 그 원칙과 방향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사용률은 너무나 떨어진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몇 프로죠? 그 제가 옛날에 독일의 그 퍼센테이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차원의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재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조그만 어쨌든 그 소기업이라던가 시민단체 또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그 재사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 김정지현 이사님이 갑자기 막 말문이 터지셨어요. 고민이 많으시니까. 그 여기 제가 댓글을 방금 쭉 보니까 어제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 발표하시면서 그 공익기부 그린워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살짝 이해가 안 가신다라는 내용이 댓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짧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생각하다 또 막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그 대표님 얘기 듣고서 재사용 같은 경우에 저도 뭐 1% 이런 그 기사도 보고 그러기는 했는데 일단 재사용의 경우에 하나 또 좀 봤으면은 하는 게 지금 이제 질문 나온 거는 공익기부의 그린워싱 부분을 좀 더 요청하신 거였었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공익 예. 네. 공익 기부를 하는 걸 좋게 여겼는데 이게 그린워싱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네. 것 같았어요. 네, 그 뭐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기부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권장할 만한 일이고요. 물론 21% 파티 이런 것처럼 내고서 다른 것 좀 사야지 싶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개인의 욕구는 다양한 거니까요. 뭐 그런 속에서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재사용 부분에서 그 이제 활동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우리가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그 IPCC에서 보고서를 낼 때 지금 기후 변화가 맞아?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맞다면 이거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당장 살기 위해서 그리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넘치는 물량을 놓고 볼 때 저 이제 좀 괴로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기업에서 당장 어쨌거나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경우에 적응을 못하면은 오늘 죽는 거고 예방을 못하면 내일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앞날을 보면은 당장 뭐 예방과 적응을 둘 다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이냐 내일 죽냐 이런 차이일 뿐이니까. 이 재사용 영역에서 이제 놓고 볼 때 물량은 너무나 넘치고 특히 뭐 개인이 소비하고 이제 더 이상 그 나한테 필요 없게 되거나 다른 옷들이 많아서 또는 뭐 다른 제품들이 많아서 선물을 받아서 넘치는 이런 시장 말고 기업에서 기증하는 재고, 뭐 재고 신품이라고 중고 신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새 제품이죠 말하자면 재고니까 이것들의 당장은 어떻게 이 물량들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인가도 굉장히 시급하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가가 기업들한테 정보가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가게, 뭐 구세군, 그러니까 몇 가지 인지도 있는 상표들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재고는 너무나 넘쳐나요. 그런 생산의 행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은 가야 할 길이지만 지금 쌓여 있는 재고들을 물량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지금 성장하고 있는 뭐 재판매 시장에 다 풀 것이냐, 그렇게 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로들을 다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 기여하는 게 아까 얘기하신 공익기부도 그 현물 기부를 통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현물 기증을 하면 기업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뭐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자격이 대상이 안 되는 그 기관도 있으니까요. 영수증을 발급할 때 가치를 측정을 해서 발급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기증을 한 거니까 발급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것에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적정하게 책정돼서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 영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예측을 못해서 뭐 많이 남거나 이런 거 어느 생산 활동에서나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가는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기업이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런 근거에서 이만큼을 생산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소화가 안 됐고 여러 가지 뭐 재판매 시장이나 재사용 뭐 그 업사이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그 중에 기부도 하겠다라는 근거 자료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기부하면은 한편으로는 처리 시장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관의 의지도 그렇지 않고 기증하는 기업의 의지도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방향 좀 더 그 생산을 조절해야 되는 압박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잉 생산한 것의 폐해를 뭐랄까요 그 폐해를 약간씩 감춰주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린워싱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에게 좀 좋은 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이 문제는 패스트 패션이 패션 산업을 점령하면서 생긴 문제다. 뭐 예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엄청 가속화시켰다. 거의 빛의 속도로.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 8년 전인가요? 10년 전에는 한번 옷을 사면은 그 옷을 계속 입는 주기가 7, 8살이었대요. 근데 지금 3년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그만큼 배출된다는 얘기고 어딘가를 돌고 돌아서 결국은 종착점이 또 다른 형태의 의류 폐기물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재밌는 걸 또 하나 봤는데 그 재밌는 게 아니죠. 네. 또 하나 이 패스트 패션의 포인트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도 패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정무역 패션을 하고 있는데 도메스틱 패션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로컬 패션. 그러니까 지역과 그다음에 국내 패션 산업을 굉장히 소멸시켜요. 특히 지역 패션, 로컬 패션. 뭐 예를 들면은 저희 해방촌에 예전에 300개가 넘는 니트 공장들이 있었거든요. 소규모의.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니트 생산자였어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주민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잘 벌었고 지금 뭐 거의 다 사장이 소멸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또 패스트 패션이 갖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서큘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치가 않게 되는 거죠. 너무나 크게 등장하셨다. 패스트 패션이 전체 다 먹어버린 거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제가 재밌는 또 이거는 이제 그 본 거는 왜 인스타 얘기하셨잖아요. 요즘 인스타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인기인데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저렴한 옷을 사진에 잘 먹히는 저렴한 옷을 많이 구매하게 유인하는 뭔가 또 이런 트렌드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도 참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그 21% 캠페인이죠.
네네네. 다시 입자 캠페인 네.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젊은 세대가 열광을 하고 있고 또 재밌어하고 또 의식도 깨고 그 과정에서 또 커뮤니티도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인스타에 아까 또 그런 또 이 트렌드가 있잖아요. 문화가. 네. 예,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좀 바꿔나가면 좋을까요? 어, 저희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막 새로운 옷, 내일과 어제와 다른 오늘의 옷을 입고 또 다시 재판매 시장에 내놓고 또 사고 이러는 이제 그러는 부류가 있는가의 반면에 우리 그 재사용이나 그러니까 환경 이슈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의 환경적인 실천을 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인스타에 계속 올려주면서 내가 오늘은 이런 실천을 했고 내일은 이런 실천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또 트렌드인 그런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또 부류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유행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핫해 보이는 게 힙하고 핫해 보이는 게 이렇게 지금은 이 아까 후자의 그러한 부류들이 이렇게 더 확장이 된다면 전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쩌면 이렇게 요즘에는 외국에서 이제 외국의 문화도 이제 보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선진국에 가보면 그렇게 막 옷을 화려하게나 뭐 이렇게 오늘 어제 입었던 옷을 오늘 안 입고 다니고 이러지 않고 그러잖아요. 뭐 제가 가본 이제 프랑스나 이런 유럽국 저기 각국들을 돌아보면 겨울에 갔는데 이제 보는 사람이 이 잠바 하나로 이렇게 겨울을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반질반질하고 막 뭐가 이렇게 때가 묻고 그래도 아니면 뭐 찢어져서 이제 막 그 솜털이 나와도 사실 거기다가 막 이렇게 이런 거 뭐죠 스카치 테이프 하나 붙여놓고서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결코 못 살아서 그렇게 입고 다니진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느꼈던 그런 나라 그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은 오히려 새 옷 같은 아니면 너무 뭐죠? 고가의 옷 이런 것들을 입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창피해하거나 이런 그런 이제 시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그런 좀 약간 가치와 의식을 좀 따져서 옷을 소비하거나 의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게 바로 특히 이렇게 2030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분들 안에서 이제 생겨나고 있어서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또 지금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그렇죠. 한데 꼭 하셔야 될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짧게. 그 환경 스페셜에서 그 인스타 그러니까 사진 올리려면 다른 옷이어야 돼라고 한 거 보고 저도 좀 이렇게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문화여서 근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그 한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요즘 재테크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문화하고 잘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독려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면에 그러니까 서로를 독려하고 그리고 우리에겐 돈이 쌓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그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 쌓이는 이런 모임들인 건데 트렌디한 패셔너블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경제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 이것들의 연결다리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도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저는. 네,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문화적인 전복 뭐 이런 게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게 되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 그 댓글에 보니까 환경 힙쟁이가 되겠어요. 돼야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힙한 거에 열광하는 그리고 이 문화는 결국 젊은 세대들이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우리 할머니가 50년 전에 산 옷이야. 멋지지 않아? 우리 엄마가 물려줬는데 여기 조금 그래서 내가 좀 고쳐봤는데 어떠니? 뭔가 이런 문화가 완전 뒤덮는. 그래서 저는 여기 활동들이 두 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갔는데 그 PD님께 예, 사전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아주 그것도 길게 남겨주셨어요. 정성껏.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는 다큐멘터리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전공자라서 더 흥미로웠고요. 옷을 뜯어먹는 소의 모습 한마디로 끔찍했습니다. 제3국에서 의류수거함 더미를 받아도 사용할 수 없는 옷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수출하기 전에 재사용할 수 있는 옷을 분류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국내 중고 의류 수거 회사의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 제 질문을 하나 더 보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아프리카 활동가를 만났는데 그 뭐 소위 잘 사는 나라에서 좋은 뜻으로 자선을 베푸는 뜻으로 보내주는 그 기부되는 의류들이 섬유 산업을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옷만큼의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로컬의 그 지역 지방의 섬유 산업이 다 파괴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그런 자선 활동을 제발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활동가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까지 좀 덧붙여서 예, 질문에 대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프로그램이 1시간짜리다 보니까 뭐 뒷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화면에 담긴 분들, 그러니까 헌옷 수거 업체나 수출 업체까지는 다 어떤 문제점을 공감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도 실제로 뭐 몰래 소각하고 이런 것들은 화면에도 안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옷을 그렇게 수거해 주시고 수출하겠다고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나마 그래도 그걸 한 번 더 살려보겠다고, 우리나라에서 물론 그게 완벽한 그 솔루션이라고 절대 볼 수 없고 결국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지만 이 단에서는 어떻게 재사용을 해보겠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헌옷 수거 업체 제가 가보니까 분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세요. 한 100개 이상으로 종류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뭐 청바지는 청바지대로, 청바지도 뭐 여자 거, 아이 거, 그리고 뭐 점퍼 같은 거는 더운 나라에 수출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뭐 나라별로 이런 걸 내보내야 된다 해서 패킹을 하는데, 일단은 물량이 진짜 그냥 너무 많으니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뭐 패킹을 하고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분류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뭐 늘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지금 트렌디한 옷이 없다는 거지, 누가 나한테 옷 좀 아무 옷이나 좀 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빈티지 사장님이 그 헌옷 수거 업체에 와서 골라 가시는데 굉장히 소수를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골라 가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뭐 되게 대기업 아울렛에서 봤던 뭐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뭐 그런 퍼가 있는 조끼인데 거의 새 거예요. 그리고 만든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별로 안 팔릴 것 같다고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내 빈티지 시장은 뭔가 정말로 뭐 MZ 세대가 봤을 때 좀 희소 가치가 있거나 뭐 가격 문제가 아니라도 정말 팔릴 법한 거를 딱 가져가시는 거고, 나머지 90%는 수출이 되는 거고, 그 나라에서도 그런 거죠. 물론 그게 그 나라의 큰 또 수입원이기도 해요. 그거에 종사하는 분명히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그 가나 같은 경우에 뭐 대표님 질문 이어서 답변을 하자면 80년대에는 한 그 의류 생산 업체가 한 20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2만 5천 명 정도 종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5년, 16년 그때 조사를 보니까는 지금 4개 업체고 1,700명 정도 종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덤핑 가격으로 의류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스트 패션을 즐기지만 그분들한테는 완전 그 패스트 웨이스트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아무리 뭐 인건비가 싸다고 해도 거기서 옷을 만들고 하는 게 헌옷이 쏟아져 나오는 그 킬로그램으로 사서 들여오는 그 가격이랑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꼭 의류 문제만은 아니고
뭐 고기 수출 같은 것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유럽인들이 안 먹는 부위 있잖아요. 고기 찌꺼기 부위 같은 거를 엄청 막 냉동해가지고 덤핑 가격으로 아프리카에 던지니까는 거기 뭐 양계장 이런 데는 뭐 경쟁이 안 되잖아요. 가격이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난 뭐 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폐기물 형태로 가난한 나라에 넘어가고 뭐 산업을 일으킬 수 없고 뭐 그 자원활동가분이 말씀하신 게 딱 되게 와닿는 게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헌옷을 넘기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활동가나 현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헌옷을 수출해 줌으로써 아프리카 나라의 패스트 패션이 막 생기는 걸 막아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은 우리가 즐기고 너희는 빠르게 이스라엘 받으면 뭐 재사용되고 너희도 뭐 그런 오염 산업을 갖지 않게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뭐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 뭐 슬픈 거죠. 여기서 소비하는 속도만큼 거기서 폐기가 일어나고 그걸 떠안게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뭐 좋은 답변이 되시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뭐 네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좀 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하면 멋지게 시간을 잘 맞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보셔서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다음에 아.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사님 모시고 너무 예, 저는 고민이 많고 네, 내용이 김가람 많으셔서 PD님의 뒷얘기를 듣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정주현 대표님도 이거 이제 나가기 전에 현장에서 할 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얘기도 들어보면은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 알러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백문이 불여일견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얘기가 환경 스페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스페셜을 꼭 봐주세요. 전 이거면 됩니다. 유료가 아니더라고요. 예. 네. KBS 공영방송이 좋더라고요. 아름다움. KBS 사랑합시다. 환경 스페셜 사랑합시다. 네. 네. 또 저를 보셔서 그 다음 순서는 저인데 그 저희가 항상 행사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이런 포스터가 있는데 가장 지속 가능한 옷은 이미 당신 옷장에 있는 옷입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영국의 어떤 비영리 단체를 이제 설립하신 분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옷은 자기를 표현하는 또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사실 환경 쪽에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잘 없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되게 만들면서도 좀 답답하고 뭐 괜히 불편함만 드리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뭐 어느 쪽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되게 막 깜깜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불 켜진 그런 틈이 있으면은 문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업계분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진짜 누가 이 산업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일단 책임을 지는 거에 좀 큰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 뒷단에서 이런 걸 처리해 주시는 뭐 옷쓰레기, 뭐 재사용 이런 걸 해주시는 분들보다 이 산업으로 돈을 벌고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미 우리 문제를 알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어떤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굉장히 마무리 말씀처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 불편한 진실, 이 산더미 같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지구도 괴롭히고 제3세계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이 폐기물을 양산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먼저 성찰하고 되돌려줘야 된다. 예,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죠. 예, 만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후다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서 아까 PD님이나 다른 패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환경단체에서 한 30년 전부터 30여 년 전부터 활동을 했어요. 30년은 안 되네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을 되돌아보면 참 많이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변하더라. 정의로운 길로.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있거든요. 최근에 꼭 이런 거를 외국 자료를 인용하게 돼서 그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그 맥킨지가 매년 패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꽤 괜찮은 종합 보고서를 내십니다. 네, 그래서 참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로 아예 몇 개 안 돼요. 어젠다가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스티스였어요. 패션에 대한 공정성,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어쨌든 저희가 또 만나서 일단은 정부가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또 같이 한번 도모를 해보면 어떨까. 방송으로 틀어주면 그냥 효과가 있잖아요. 저희는 또 숫자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좀 벌이고 그 다음에 패션 산업에게도 뭔가를 좀 요구하는 저희가 뭐 기념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딱 이런 거에 좀 사인해 니네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아주 작은 규모지만 정말 벤처 정신으로 무장한 이 윤리적 패션 기업가들,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에게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소비를 줄이고 단 한 벌의 옷을 사더라도 정중하게 잘 만들어지는 옷을 오래 입는 그래서 이런 작은 벤처 기업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주는 뭔가 이런 활동을 같이 벌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이것으로 첫 번째 웨비나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광고가 있겠습니다. 12월 7일 날 아이고 이게 예민해가지고 화면이 돌아갔네요. 12월 7일 날 두 번째 웨비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도 뭐 아주 만만치 않은 그리고 관심 가질 만한 그리고 패션 산업이 당면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재 문제입니다. 소재 문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재의 진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갖고 다양한 측면을 좀 보자. 우리가 뭐 하나에 다 막 뭐가 등장하면은 뭐 페트병이 패션의 소재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거 맞아? 뭔가 이런 물음도 이제 좀 던져보자라는 취지로 마련이 됐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또 댓글로 또 여러 가지 응원도 해주시고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패션이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이고 공정한 패션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